자,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인생을 40년 넘게 살아보니 저는 청소년 시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해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주는 용돈 받고 학교 다니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런데요. 청소년기는 정말 미래가 막막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아직도 학벌주의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대학을 결정해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대학과 과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의 폭도 좁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정하기 너무 힘든 나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모두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집보다 더 많이 있는 곳, 학교, 그리고 작은 교실, 나와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그 작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간관계, 참 맺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거의 같고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이 두 가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봐도 세 가지로 축약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 간의 문제, 학업 성적,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의 문제 이렇게 축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치열하게 고민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책에서도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혼자 고민하면 좋은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직 경험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답을 스스로 찾아내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멘토는 책 속에 있기도 하고 좋은 방송 강의 속에 있기도 하고 또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존재로 있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선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나의 좋은 멘토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저에게 보내온 고민들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고민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의 고민은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내 고민이 아닐지라도 타인들의 고민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고민들이 많이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뽑은 질문들 한번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주로 혼자 있을 때가 편한데 가끔 여럿이서 어울리면서 다니는 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혼자가 편해도 여럿이서 다니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예. 이 질문도 많은 청소년들이 하는 질문이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집중하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교우 생활을 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준 청소년은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울려 다니는 걸 보면 가끔 부럽기도 하고 '아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때로는 외향적으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내향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억지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너무 대인관계에 마음을 많이 쓰다 보면 스트레스도 아주 많이 쌓여요. 그래서 내가 꼭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만이 성격 좋은 사람, 대인관계 좋은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 조용히 책도 보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에너지를 더 충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러울 때만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나머지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정말 편하다고 느껴질 때는 혼자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고립되는 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죠. 너무 고립되어서 '내가 외롭다.'라고 느껴진다면 나랑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하지만 그 친구들도 가끔은 나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랑 성향이 비슷한 친구도 많다. 그런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자, 그다음 볼게요. 감정 조율을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율할 때 팁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청소년은 분노를 참는 방법과 또 분노를 푸는 방법, 잘 표출하는 방법 또 알려 달라고 썼네요. 자, 여러분 같은 맥락인 거죠. 그쵸? 이 친구 요즘 감정 조율이 잘 안 되나 봐요. 슬기롭게 화내는 법도 알려 달라고 예 동시에 세 가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요. 감정 조율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뇌가 어른의 뇌로 가기 위해서 굉장한 공사판이 벌어질 때거든요. 이 전두엽은요. 남자 28살, 여자 24살에 완성이 됩니다. 이 전두엽이 감정 조절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모든 행동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남자는 28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완성되죠.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에서 대공사판이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 조율도 잘 안 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지각도 하게 되고 늦잠도 많이 자게 되고 그리고 공부하고 놀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꾸 놀고 싶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감정 조율을 좀 잘하고 내가 내 생활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질서정연하게 좀 잘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아이는 참 밝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인데요. 감정 조율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 호르몬, 집중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감정도 조율해 주고 공부할 때 집중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이름이 행복 호르몬이니까 행복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느끼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더라도 금방 흡수돼 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청소년이 많이 우울증이 오고 너무 감정 조율이 안 되고 할 때 이 세로토닌을 약으로 처방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으로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세로토닌이 잘 나오는 뇌가 되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20 분 햇빛 받으면서 운동하자 잊지 마세요. 햇빛 받으면서 빨리 걷는 것만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끔은 운동장에서 좀 뛰어 노세요. 그래서 체육이 없는 날은 점심시간이라도 한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면서 친구들과 좀 놀자. 그리고 여러분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요, 개인마다 적정한 시간이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푹 자서 6시간이면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시간, 8시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죠. 우리 숙면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무조건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으면 자꾸 켜게 되니까 스마트폰은 내 방에서 밖에 꺼내 놓고 자면 좋겠어요. 알람을 해야 된다고요? 작은 시계 요즘 3천 원이면 조그만 알람 시계 살 수 있어요. 그걸 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해요. 천천히 호흡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코로 3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3초 내뱉고 또 코로 3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고 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나오게 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율을 잘하고 싶다면 평소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는 6초 호흡을 자주 하자. 그리고 하루에 20 분은 햇빛 받으면서 꼭 야외 활동을 하자. 그리고 밤에 꼭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 숙면을 취하자.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진로 고민에 대한 것 참 많은데요. 진로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가진 학생이 많은데 "진로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조건이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른들의 조언에 무조건 끌려가진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뭐 의대에 가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이과에 가라고 했어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도 부모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원치 않는 과에 가면 대학 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넓게라도 꼭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선생님 또는 부모님 또는 대학에 다니는 형과 누나들이 주변에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나의 큰 관심 범주 내에서 적절한 전공을 추천을 받고 내 성적에 맞춰서 나중에 대학을 지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취미 그리고 내 관심사 범주에 없는 것인데 안정되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뭐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야. 이런 이유만으로 대학과 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과를 선택하면 내가 평생 이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죠? 근데 너무 두려움 갖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100살 살고 그리고 뭐 130 살, 150살 산다는 얘기도 많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직업이 3번, 4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학을 선택하는 건 그 시작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과가 잘 맞지 않으면 전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대학으로 3 학년 때 편입해 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과 대학원에 갈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과 그 전공대로 살아갈 것 같죠. 근데 전공을 살려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과를 정하는데 너무 큰 스트레스를 갖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나 좋은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용하세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많이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직업이 있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가는 직업,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다. 그러면 물리학과 중에는 어느 대학이 좋은지, 내 성적에는 어느 대학들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 "이 중에 어느 대학에 제가 가는 게 좋을까요?" 또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지역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학이 국립대학인가 사립대학교인가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진로 고민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말자. 즐기면서 하자. 네. 유튜브에 보면 직업의 세계 이런 영영 영상들 많아요. 그런 것들 심심할 때마다 재미로 한번 보십시오. 네. 좋아요. 음. 자, "좋은 기억을 기록하고 되새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도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 뇌는요, 여러분, 좋은 기억을 오래 할까요? 나쁜 기억을 오래 할까요? 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합니다. 행복한 추억보다 상처받은 기억을 우리 뇌는 3배 오래 강력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나이 들수록 우울하고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 중에서 좋은 기억보다 아팠던 기억이 더 강렬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순간에 찍은 사진들 있죠.
어릴 때 사진 그리고 요즘 찍는 사진들 중에 정말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사진들은 요즘 인화 잘 하지 않죠. 인화를 하세요. 예, 몇백 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내 책상에 붙여 놓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책상에 앉았을 때 그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자주 나의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면 굉장히 또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슴에 있나요? 아니에요. 마음의 실체는 뇌예요. 우리 뇌에 행복하고 좋은 감정을 자꾸 각인시키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 그래요. 여러분들 고민 보면서 참 요즘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보다 굉장히 성숙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질문들이 어찌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는지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다음 어떤 거 할 거냐면요. "힘든 일이 없는 삶은 모두 성공한 삶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아 힘든 일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모든 인생에는 힘든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게 큰 부자들 중에 더 큰 괴로움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대요. 로또에 1등 당첨된 아주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인생의 최고치의 행복을 경험하겠죠. 그 행복이 영원히 갈까? 연구를 해 봤대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네. 당첨된 처음에 1년 동안은 행복의 수치가요 여러분 인생 최고였대요. 너무너무 높았대요. 그런데 1 년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 당첨되기 전으로 내려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1등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또 파산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행복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각 분야의 꿈을 이룬 어른들 만나는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뭐였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을 선택하는 힘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힘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 인생은 망했어.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도 그리고 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엔 좋은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정말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없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힘든 경험 속에서도 늘 의미를 찾아내고 긍정을 찾아내고 밝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신 레몬을 주면 "아우 써. 아우 셔.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러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고 신 레몬을 잘게 저며서 꿀과 설탕에 잘 재워서 그리고 아주 시원한 탄산수를 부어서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죠. 겨울에는 뜨거운 물 부어서 레몬 꿀차를 만들어 먹어도 맛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주 떫은 감 먹어 봤어요? 사람들은 그거 못 먹는다고 버리거든요. 그런데 떫은 감을 누가 줬을 때 "아 이걸 어떻게 먹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잘 삭혀서 깎아서 곶감을 만들어 먹거나 아주 맛있는 삭힌 단감을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홍시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 이렇게 물은 또 청소년이 있어요. 예. 자,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냐면요. 저는 청소년들 중에 자해 많이 하는 청소년,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던 청소년들을 모아서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살 시도를 했던 청소년들 어때요? 굉장히 마음 아팠던 청소년들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이혼하고 너무 많이 싸우시다가 이혼한 뒤에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렇게 서로를 죽일 듯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욕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본 모습은 불행한 인생의 증거밖에 없었다.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면 나도 빨리 죽고 싶었다. 이렇게 말한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끝이 없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행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오늘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뭐 여학생 중에는 정말 원치 않았지만 성폭행을 당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왜 난 저항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신고하지 못했을까?' 모든 자책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그런 죄책감과 자기 분노로 옮겨간 거죠. 나를 이제 야단치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한번 집단 상담을 했어요. 예. 집단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어 그 이후에 왜 다시 자살 시도를 하지 않고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나를 만나러 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처음에 학생들은 되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죽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내가 죽으면 나의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충격에 빠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다시 자살 시도를 또 어느 날인가 하려고 했다가 망설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아, 평생 불쌍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까 생각하니까 차마 죽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엄마 아빠는 하나도 내가 걱정 안 된다. 그런데 내 막내 동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는 동안 막내 동생은 나한테 너무 의지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 막내 동생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다시 자살 시도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한 명은 뭐라 그랬냐면요. 아, 다시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다. 내 인생이 17년 동안 하나도 이룬 게 없는데 이대로 죽는 게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 '그래도 뭔가 하나 이루고 죽자.' 하고 못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꾸로 살고 싶은 이유입니다. 죽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래요. 너무나 공감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모든 얘기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살아야 될 이유니까 우리 살아 봅시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모두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이 방송 보는 분 중에도 정말 힘들 때 '죽어버릴까? 미래는 더 암울할 것 같아. 너무 괴로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꼭 오늘 제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죽기에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나?' 종이를 꺼내서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망설여지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서 중고등학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때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집도 가난했고, 그리고 부모님도 한동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나빠서 부모님도 또 많이 싸우셨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란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막 집에선 기어 다닐 정도로. 모든 게 다 겹친 거예요.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6, 17살 때 '죽을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청소년 때가 제일 고민이 없고 청소년 때가 제일 좋은 때야. 어른이 될수록 힘들어." 이런 말만 저한테 해 줬어요. 그래서 와 지금 이렇게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든데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면 '나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그런데 제가 살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 보니까 정말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청소년기 때가 제일 힘들었고 어른이 될수록 훨씬 더 괜찮은 일,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을 나이 들수록 더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음이 생각나는 사람은 제 목소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무게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신이 동일하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한 시기에 몰빵으로 겪는 사람이 있고 평생 쪼끔 나눠서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눠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쪼끔 나눠서 쓰는 사람은 딴 사람이 볼 때 평생 고통을 안 겪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안 겪다가 나이 들어서 노인 때 몰빵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예 한 세 덩어리로 나뉘어서 어릴 때 한 번, 40 대에 한 번, 80 대에 한 번 이렇게 겪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저는 이때까지 느끼기를 제 인생의 고통의 크기는 중고등학교 때 몰빵으로 저는 다 겪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인생이 꽤 살 만했어요. 음. 특히 30 대부터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20 대까지도 좀 힘들었고. 전 그래서 갈수록 인생이 '아 너무 아름답고 살 만하다.' 싶으니까 이제는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 100세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미래를 기대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축하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리 땡겨서 겪은 거예요. 알았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예. 자 그래요. 아. 자 이번엔 뭘 할까요? 음. 어떤 친구와 가까이 지내야 할지 음 궁금할 때가 많아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와 가까이 우리가 지내야 할까요? 배울 게 많은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배움이 무조건 공부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전교 1 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친했어요. 저희가 친한 7 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7명 안에 전교 1 등도 전교 꼴등도 중간들도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의 말대로라면 전교 1 등 하는 애가 지금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의 성적표는 학교 성적과 달라요. 오히려 전교 꼴등의 무리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프로 골퍼 선수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연극 배우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배우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다방면입니다. 어떤 친구는 운동을 배우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밝고 예의 발라요. 배울 게 많은 친구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울 게 많은 그니까 나보다 인성이나 그다음에 뭐 학문적인 면이나 대인관계나 또는 부지런한 친구도 있잖아요. '난 좀 게으른데 저 친구 되게 부지런해.' 배울 게 많은 친구죠. 그래서 '내가 배울 게 많은 친구 옆으로 가자. 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뭔가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우리가 옆에 두고 잘 사귀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배워야 돼요.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데 세상이 계속 바뀌면서
그 과에서 배운 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방면에 많은 걸 배우길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굉장히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박학다식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내가 가까워지면 어때요? 다방면의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어때요? 세상을 보는 견문도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울 게 많은 친구,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과 많이 사귀십시오. 내 인생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학생은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삶은 원래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나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빈도가 낮아진다."고 선생님의 책에서 읽었어요.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에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SNS를 통해 접한 친구들의 소식은 공부만 하고 있는 저에게 큰 열등감을 심어주어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삶이란 원래 이런 거지.'라는 합리화를 자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불행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이 어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삶은 원래 외롭고 고통스럽다.' 음. 사실 외롭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SNS의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SNS에 어떤 걸 올려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할 때 막 초라한 모습, 고민하는 나의 얘기를 올려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거 올려요? 특히 여학생들이 인스타,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의 모습보다 잘난 모습, 자랑하고 싶은 거, 과장되게 좋은 것만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SNS만 들여다보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나만 불행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SNS에 타인들이 사는 삶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내 가까이에 있는 긍정적인 친구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상담사는 사실 친구들 속에 있습니다. 또래 상담사. 친구들 중에 좀 생각이 깊고 나보다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 저 친구랑 대화하고 싶어.' 이런 친구 한 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하세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그리고 SNS 보면 전부 다 잘 사는데 나만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 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는 분명히 내 시각에서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긍정적인 사람들과 친해지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잘 발견해요. 그래서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할 때 "넌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나의 장점을 발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장점을 가까운 곳에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좀 발견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을 좀 발견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때 내가 나를 좀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5개 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는 5명이면 충분하다가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자, 한 명은 나예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혼자서 재밌게 노는 법도 계속 연습해야 돼요. 4 명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4명 채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4 명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참 배울 게 많은 친구들, 성격도, 그리고 삶의 자세도 '아 쟤는 참 훌륭해. 내가 좀 배우고 싶어.' 이런 친구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친구들, 나를 좋게 바라봐 주고, 그리고 나한테 나의 장점을 좀 발견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한번 채워 보시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아.
관심사를 찾으려면 2-3 년은 잡고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나를 믿어야 꿈을 이룬다." 박상미의 고민 사전에 제가 썼더니 이 친구는 그 부분에서 딱 멈췄대요. 관심사를 찾으려면 2-3 년은 잡고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책에 썼거든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와서 고민하려니까 너무 늦었죠?" 이러셨어요.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어 누군가는 2-3년 걸리지만 또 누군가는 1년 만에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너무 대학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원래 문학을 했어요, 국문학. 글 쓰는. 제가 20 살부터 그러니까 20 살부터 저는 제 관심사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았고 제 꿈은 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였고 예. 그래서 저는 국문과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제가 30이 넘어서까지 문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심리학으로 정말 이제 딱 정해서 전공을 시작한 건 30 대였습니다. 모두가 너무 늦었다 그랬어요. 근데 안 늦었어요.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진짜 진로를 30 대에 찾은 거죠. 하지만 늦게 찾았어도 늦게 찾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열심히 매진할 수 있었어요,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너 너무 늦었어. 그럼 인생 망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금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30 대에 꿈을 찾았지만 '하나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 청소년인데 뭐가 늦었습니까? 괜찮아요. 예. 좋아요. 자 그다음 또 어떤 친구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음. 선생님 살다 보면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포기는 언제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랬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거지만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포기해선 안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포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포기를 했냐면요. 이건 나에게도 이득이 안 되고 타인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이 두 개 다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는 이득이 안 되지만 타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멘토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에게만 이득이 되고 타인들에게는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나에게도 이익되고 타인에게도 이익된다면 무조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밀어붙여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세우면 좋고 너무 갈등이 될 때는 항상 정말 좋은 지혜로운 멘토 한 명은 내가 딱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이분께 여쭤봐야지. 지금은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 찾으세요. 예. 또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종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 포기해야 되나? 나한테 이득되나 타인에게 이득되나 둘 다 이득 안 되나 둘 다 이득되나?' 저의 기준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일은 실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많은데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저의 성적은 나이 들수록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지금이 성적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적 때문에 괴로운 건 사실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쵸? 당연히 괴로워요. 저도 너무 괴로웠으니까. 그런데 교실에서의 1 등이 사회에서 절대 1등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적 때문에 괴로운 건 청소년기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 청소년기 때만 그런 거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내가 너무 게을러서 공부를 못한다. 그건 내가 너무 게을러서 공부를 못해. 근데 성적이 안 나와서 또 괴로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공부해서 성적 올려야죠. 근데 나는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어. 하지만 하기 싫어서 안 했고 나는 그 대신 운동이 더 좋아. 나는 예체능이 더 좋아서 예체능을 하고 있어. 그래서 후회가 없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쵸? 그런데 너무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그때는 변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성적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예. 그리고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라면 그러면 쪼끔 우리 다시 마음가짐을 잡읍시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지선다형 수능 또는 학교 내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면요. 오지선다형 문제 대학에서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사회로 나가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관식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잘하면 되니까 성적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건 고등학교 때 끝나요. 그래서 내가 불성실해서 괴롭다면 좀 성실해지면 되겠지만 열심히 해도 그 시험 잘 보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험 잘 보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보는 재주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관식에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대학을 갔더니 대학원, 석사, 박사 전부 주관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포트 긴 글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또 긴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뭐 늘 장학생이었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지선다형 시험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난 머리 나빠. 나는 너무 부족해.'라고 미리 나를 너무 기죽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에 가야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 재주가 좀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말자 나 스스로. 알겠죠? 예.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을 상담해 오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그중에 제일 힘든 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 선생님은 너무 힘든 애들을 많이 만나죠.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또 못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집이 행복한 학생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고 우리 집이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고 이혼했거나 또 '아우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라고 할 정도로 같이 살면서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벌써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모두의 고통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죠. 선생님 만났던 애 중에 제일 힘든 아이는 아유 진짜 여러분 힘든 애들이 많아요. 선생님은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 물론 죄를 지어서 거기에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통점 부모님이 제대로 된 부모님이 없었어요. 예.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만 계시거나 두 분 다 계셔도 거의 양육을 안 하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굉장히 폭력을 가하는 그런 부모님이거나 음 그리고 부모님이 둘 다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이제 살인으로 장기 복역하고 있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큰 아이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들은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길거리를 떠돌게 되고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음 '공부는 정말 그다음 문제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내가 나를 지키면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그런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는 청소년 유형에 나의 환경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처한 환경에 좀 감사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쯤은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작가님 책을 읽고 청소년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성적이 점점 낮아지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우울증에 빠진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또 학습의 열의를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이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자, 여러분,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여러분 너무 힘들죠. 예. 막 온라인 수업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거고 또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또 한동안은 학원도 다 온라인 수업하고 또 이랬죠. 그리고 학교 수업에만 의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온라인 수업하고 할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청년 우울증이 어른들보다 더 급증했어요. 왜냐하면 야외 활동을 너무 못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게 훨씬 어른들보다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세로토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세로토닌만 잘 나와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복 호르몬이자 공부 호르몬이자 집중 호르몬이고 감정 조율 호르몬이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해요. 하루에 20분 햇빛 보면서 운동하자. 그리고 잠잘 때는 진짜 푹 자야 되니까 핸드폰 끄자.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나를 일으키고 붙드는 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까요? 안 끝나요. 여러분, 대학생들은 벌써 2 년째 학교에 한 번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대학 신입생들이 2 학년이 끝나도록 대학 생활을 못 해 봤다는 거예요. 정말 비극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도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음의 힘을 키웁시다. 혼자서도 잘 노는 법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내가 어떤 운동 좋아하나 자꾸 개발해 보세요. 하다 안 되면 여러분 계단 오르내리기라도 해야 돼요. 하다 안 되면 음악 틀어 놓고 혼자 춤추기라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간단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악기 연주할 줄 모르는데." 이러면 인터넷에 보면 조그만 북 같은 거 통통통통통통 되게 좋은 소리 나는 작은 북 같은 것도 팔고요. 집에서 혼자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고 내 감정 해소를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좀 찾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보내와 갖고요. 진짜 우리 풍년이네요, 풍년.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고민에 답을 해볼 거예요. 예. 자, "선생님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지금 곁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여러분은 있나요? 여러분, 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한 사람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줄까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자원봉사 많이 했어요. 어. 소년원 아이들에게도 '내가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미혼모들, 뭐 이제 청소년들 중에도 아기 낳고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 아이들의 무료 상담을 해준 이유도 믿어주는 한 사람. "너는 그래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은 거야. 세상이 다 너를 비난해도 너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마. 이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 줘." 믿어주는 한 사람. 예. 내가 누군가에게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된다가 저는 더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은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 또한 누군가에게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예.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은 책을 쓸 때 '이 구절만은 꼭 넣어야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쓴 문장이 있나요?" 이랬어요. 예. 저 청소년 고민 사전 나를 믿어야 꿈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책 쓸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주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예요. 따라하세요.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우리는 나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나 뭐 되고 싶어." 이런 말 되게 잘하죠. 그런데 말만 하는 건 내 인생에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만 하지 않고 무조건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 꿈에 다가가요.
내 실력은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네. 아유 성적에 대한 고민 너무 많아요.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괴로운 사람들. 그래요. 나는 오지선다형 시험 보는 기술이 좀 부족할 뿐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대학 가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요. 그리고 꿈찾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예 인생 길어요. 저는 30 대에 찾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제 말을 꼭 믿어 주세요. 예. 자 아. 저는요. 육체적인 체력이 아닌 정신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했는데 가져야죠. 여러분 우리 충전을 해야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핸드폰. 제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충전해야 되고 어떨 때는 충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들고 다녀요, 보조 배터리. 그쵸? 그래서 긴급 상황에는 보조 배터리도 꽂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하는 내 인생의 내 마음 충전, 내 마음 충전, 육체의 에너지 충전에 제일 좋은 건 멍 때리고 그냥 뒹굴면서 쉬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아셨죠? 예. 그래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음. 어떤 일을 꾸준히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끈기가 없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써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끈기예요. 사람들은 너무 빨리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끈기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 전에 이거 연구한 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러닝머신에 대학생들을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최고 속도 그리고 경사도 최고 경사 5분 동안 뛰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최고 속도 최고 경사에서 5분 동안 러닝머신 뛸 수 있게요 없게요? 진짜 힘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5 분까지 간 학생은 극소수였고 그래도 4 분을 넘긴 학생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1-2분 만에 포기한 학생들도 많았어요. 근데 4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나 추적 연구를 해 보니까 러닝머신에서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쪼금이라도 더 뛴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면서 이루어내면서 살고 있는 학생이 훨씬 많았대요. 그래서 러닝머신 위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오래 참고 끈기로 버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끈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힘도 있더라. 예. 그래서요. 끈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 나를 시험해 보자.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해 보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테스트해 보자. 남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내가 나랑 계속 딜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계속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한 목표대로 내가 성취했을 때 나를 굉장히 칭찬해 주게 되고 자신감, 자존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큰 목표를 세우면 어때요? 끈기를 갖고 이거 이루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포기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 너무 먼 목표를 잡아. 그러지 말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작은 목표 세우고 성취하고 쉽잖아. 작은 목표 세우고 성취하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제일 높이 올라와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저를 막 무시하고 했던 뭐 고작 반에서 1등 했던 아이들 지금 어디서 사나 아무도 몰라. 인터넷 검색해도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나 저렇게 공부 못하는 애랑 짝하기 싫어요."라고 말했던 아주 싸가지 없는 우리 반 1 등도 있었다. 진짜. 아무튼 제가 그 친구보다는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공부 못하는 애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사람 차별하고. 걔는 뭐 성공했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예 걔도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정말
높은 목표를 잡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룰 수 있는데 아직 못한 거 1 단계 성취하고 2 단계 성취하고 한 계단씩 올라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세상에 내가 100 층까지 걸어서 올라왔단 말이야. 깜짝 놀라는 날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이러면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학생들 많이 한 질문 중에 저는 저 자신을 잘 못 믿겠어요. 의심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했는데 그게 바로 성취감이에요. 내가 나랑 정한 약속 지키고 성취해야 될 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럴 때 자신감을 갖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자존감, 자신감 키우는 방법은 작은 목표 세우고 성취하는 기쁨을 자주 느끼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음. 요즘 따라 너무 우울해요. 책을 봐도 공부를 해도 친구와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너무 우울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무기력해요. 이 질문도 너무 많아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자책하지 마. 힘든 게 맞아요. 그니까 어 '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내가 나한테 물어봐. 모르겠으면 종이에 써 봐. 예. 그래서 정말 솔직한 내 감정을 찾아야 돼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감정은 명확하게 묘사할 때 고통이기를 멈춘다." 꼭 기억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불편하고 우울하고 힘든 감정이 떠오를 때 그걸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고통스러운지 굴욕감이 드는지 좌절감이 드는지 무력감인지 구체적으로 써요. 그리고 이 감정이 왜 생겼나. 제 책 나를 믿어야 꿈을 이룬다 여러분 읽고 이 질문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내 감정의 단계에 쓰는 줄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채워 보세요. 내 고통스러운 감정을 쓰고 이 감정이 왜 생겼지를 찾아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성적 때문인지 부모님 때문인지 아니면 짝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안 좋아해서인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내 건강이 나빠서인지 예.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보고 상담할 사람을 찾으세요. 이 정도로 모든 거에서 다 힘들고 우울하면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학교 안에 상담 선생님 계세요? 가서 만나세요. 없어요? 1388. 1388이 청소년 전화죠. 그쵸? 예. 1388 청소년 전화 꼭 기억하세요. 전화해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꼭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힘든 나를 내가 살려야 된다. 여러분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 요거 짜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는 매일 답해 보세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나?' 철학적 고민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생존의 고민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알아내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 짧게라도 한두 문장 꼭 여러분들이 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싸우고 그래서 가정 불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렵죠. 저도 청소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불행을 오버랩해서 나의 불행이라고 너무 많이 흡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싸우고 불행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들이 20 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독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워서 불행해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든다면 우리가 청소년들 몇 년 이내에 성인이 되니까 좀 분리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해결책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너무 큰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를 한번 써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셔서 제가 너무 불행해요. 엄마 아빠 제발 저희가 보는 데서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분도 서로가 쪼끔만 더 이해하고 두 분 다 많이 고생하시는데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편지도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가 실수했구나.' 반성하고 조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어른들은 모든 엄마 아빠들은 다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유난히 고통이 너무 많았다고 인생이 영원히 불행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 나는 미리 당겨서 고생 좀 많이 했구나. 그럼 앞으로는 내가 고생 이미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 많겠네.'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긍정은 뭐다? 발견하는 거예요. 행복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긍정적으로 사는 연습을 많이 하기로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은 선택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 책 나를 믿어야 꿈을 이룬다. 박상미의 고민사전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얘기가 다 들어 있으니까 오늘 고민 상담 못한 것도 힘들 때마다 목차 보고 찾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